당신이 오늘 처음 일본에 도착한 조선 유학생이었다고 상상해봅시다. 정돈된 거리, 질서 있게 오가는 전차, 균일한 간판과 건축물, 모든 것이 조선과는 다르게 보였을 상황. 이제 막 근대를 마주한 조선 청년들의 눈에 이 모습은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그들이 실제로 보고 느낀 것은 자신들이 쓰고 남긴 기행문의 형식으로 재구성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보며 그들이 느꼈을 생각과 감흥을 따라갈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의 논문을 통해 바로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따라가 볼 것입니다. 제목은 근대 일본 유학생의 공간 체험과 표상, 즉 유학생들이 일본이라는 타자의 근대적 공간을 어떻게 체험하고 그 체험을 기행문 속에 어떻게 언어화하여 나타냈는지 추적해보는 김진양 선생님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흥미로운 점은 유학을 보통과 같은 정치적 담론이 아닌 바로 일본에서의 그들 몸의 경험으로 그들이 각 공간을 다니며 직접 경험한 바가 그들의 근대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이야기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공간과 몸, 이것이 근대를 체험 학습하는 실천장으로서 설정되므로 그들의 기행문을 통해 그 형성 과정을 비평적으로 드러내고자 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처음 맞닥뜨린 근대적 공간은 학교였습니다. 게이오 기주쿠를 비롯한 일본 학교에서 그들은 운동회, 병식 제조, 규칙적인 시간표, 교복 착용, 좌석 배열 같은 새로운 생활 방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머릿속에 쌓여나가는 이론적 내용과 그 지식에 앞서 그들의 감각의 질서를, 특히 시각을 중심으로 하여서 바꿔나간다는 점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되진 않았지만 이를 근대적 세계관의 교육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즉 그들은 일본의 강의실의 좌석 배치라든지 교사와 학생의 위치 같은 것을 통해 자신들의 신체를 통제하고 시선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직하는 등의 체험을 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를 훈련하는 장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논문의 저자 김진양 선생님은 바로 이것을 시각의 균질화라고 불렀는데요. 이는 즉 서로 다른 조선 청년들이 근대를 보는 방식을 공유하도록 몸과 눈이 동시에 훈육되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유학생들이 자주 찾았던 공간, 공원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본의 공원, 가령 히비야 공원 같은 장소는 그 자체로 근대를 전시하는 일종의 박람회장 같았습니다.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 음악당 등 그 모든 공간은 잘 짜인 볼거리 코스처럼 구성되어 있는 것이었죠. 김원극의 기행문 한 대목에서는 이런 공원의 체험을 전통적인 어휘인 관물지리, 즉 만물을 보고 이치를 깨닫는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정해진 절차와 루트를 따르는 시선에 유도되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감탄, 이것은 근대적인 질서가 시민이 보고 배우게끔 하는 전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나타내 보이게끔 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공원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체험은 명승지 관광으로 나타났는데요. 유학생 기행문에 후지산, 니코산 등 여러 명승지 여행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감탄의 언어 속에서 감상의 자유는 사실상 적은 듯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해진 코스와 정해진 구경거리들을 거친 정해진 감탄이랄까요. 기행문이 자유로운 인상기의 느낌보다 기획된 근대적 시야의 연습장 같이 보이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근대물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 유학생들은 심지어 조선의 낙후성에 비견해보게 되기도 하였던 거였죠. 한편 저자분은 경치조차 감상의 대상에서 보는 훈련을 반복하는 공간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남을 잘 추적해보고 있었는데요. 풍경의 아름다움을 읊던 전통적인 기행문은 이제 질서, 균형, 통일 같은 근대적 개념들로 채워져 있던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감상 중심이 아닌 사실 중심의 관찰자적 태도가 두드러지게 되고 이제 기행문들에서는 점점 시각 중심주의가 두드러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공간 체험은 일상에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유학생의 하루는 자명종이 울리는 소리로 시작되고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수업, 식사, 산책으로 이어집니다. 시간은 세밀하게 쪼개져 있고 거리와 여가 공간은 기능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유학생들은 도시 생활을 살아감으로써 이 근대성을 몸으로 익혀가고 있는 것이죠. 유학생들은 일본에서 이렇게 걷는 법, 보는 법, 느끼는 법을 배우며 근대를 사는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 와중에 시골 사람, 조선 사람, 그들과 자신이 구분되기 시작하고요. 자신들은 그래도 올바르게 보는 법을 아는 조선 사람으로서 이해됩니다. 제게는 그 시대 속에서 근대 문물을 경험한 유학생들이 얼마나 쉽게 엘리트 의식과 식민 사관에 빠져들 수 있었는지 보게 되는 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어지는 이 논문은 마지막 장에서는 귀국한 유학생들의 면모를 비교적 간단히 언급하며 글을 맺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변화 주체로 인식한 이들, 가령 현상윤이나 이광수 등의 기행문에서는 그들의 조선에 대한 실망과
결핍 인식이 일본에서의 공간 체험을 통해 자신들의 근대적 사고 체계를 재구성한 것임을 보여주는 단서로 확인되고 있었지요. 일단 이쯤에서 논문의 의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봅니다. 이 논문은 유학생 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공간과 몸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후 연구가 계승할 중요한 출발점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이 연구를 기점으로 기행문 연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고요. 또한 이 논문이 제기하는 성과들로서는 먼저 시각 중심적인 근대성의 질서가 이들 지식인의 글쓰기 양식을 변화시켰음을 생각해보게 하였다는 점, 그리고 동시에 일본 공간에 대한 체험이 조선 사회의 근대화를 사유하는 기반으로 작동하였다는 점을 짚어두고 싶습니다. 한편 그럼에도 이 논문은 몇 가지 측면에서 보완의 여지가 지적될 수 있을 듯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분석 대상이 되는 기행문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남성 중심적 시대에서이니만큼 남성 편향의 작가의 성별은 차치하고라도 사회적 계층, 유학 시기 등 다양한 배경적 요인에 따라 공간 인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인데요. 한편 본 논문에서 이러한 개별 주체 간의 복수성은 조망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층적 비교를 통한 교차 분석이란 지나치게 방대한 연구의 요청을 필요로 하는 것일 수 있죠. 다만 이를 통해 공간 체험이 주체 안에서 어떻게 다르게 형성되었는지를 보다 풍부하게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식민지적 맥락에서 유학생들이 체험한 타자의 공간은 모방과 학습의 계기이자 동시에 저항과 불화를 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근대 공간 체험의 양면성, 즉 동화와 거리두기 사이의 복잡한 긴장을 좀 더 밀도 있게 분석한다면 공간 경험과 주체 형성 사이의 관계가 더욱 입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듯해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논문이 제시한 분석들에 기초하여 유학생 담론을 다층적 차원에서 근대 인식의 구조를 탐구하는 계기로 삼고 기행문의 내적 구성, 즉 언어적 구조, 묘사 방식, 시점 구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더한다면 유학생 글쓰기 속에 체현된 공간 경험의 표상 양상을 더욱 정교하게 표현해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리하여 본 것은 쓴 것이 되고 쓴 것은 다시 근대를 보는 방법의 재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근대를 욕망하고 타자를 동경하며 자신을 낯설게 인식하는 복합적 행위로 나타나 있죠. 그 봄 속에서 바로 조선 지식인의 주체가 탄생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김진양의 논문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근대를 어떻게 보아왔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이 질문이 오늘에도 유효한 것은 근대를 체험했던 이들의 눈을 따라가 봄으로써 오늘 우리의 시각에 어떠함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100여 년 전 그들이 본 일본의 거리와 공원, 학교와 도시의 풍경이 이제 사라졌을지 모르겠으나 그 시선의 구조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요.